상황은 급반전했습니다. 해외의 한 과학 채널은 저출산 현상이 야기할 대한민국의 암울한 미래를 예고했습니다. 저출산과 고령화가 동시에 진행되는 역피라미드형의 인구 구조는 대한민국의 생존까지 위협할 거라고 경고합니다. 해외에서 어떻게 우리나라에 이렇게 관심을 갖지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가장 극단적으로 그리고 가장 빠르게 지금 저출산이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주시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2060년은 지금으로부터 35년 뒤입니다. 현재 어린 자녀들이 성장해 사회에서 왕성한 활동을 펼쳐나갈 시기이기도 합니다. 엄마들의 불안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는 막 이제 자녀들 때문에 행복하고 북적북적하게 사는 게 좋아서 애들 낳았는데 우리 애들은 컸을 때 외롭게 살 수도 있다고 생각하니까 서로가 미래가 너무 암울하고 미안한 마음도 들고 좀 막막하네요. 세계사적으로 유례를 찾을 수 없는 초저출산과 가속화되고 있는 고령화가 예고하는 2060년의 대한민국은 절망적입니다. 경기도의 한 아파트. 미래 여행을 함께 떠날 아이니를 만났습니다. 아이니의 엄마 아빠는 결혼하고 3년 만에 시험관 시술 끝에 어렵게 아이니를 낳았습니다. 2022년 7월 생인 아이니. 그의 태어난 아기 24만 9천 명 중 한 명입니다. 아이니가 태어나기 전부터 대한민국은 저출산 이슈로 떠들썩했습니다. 자연스럽게 아이의 미래도 걱정된다는 부부. 아기가 2060년 정도 되면 몇 살이에요, 이게? 22년생이니까. 38? 그거밖에 안 됐구나. 내 나이인데? 2060년 아이니의 나이는 만 36. 지금의 엄마 나이가 됩니다. 그때도 지금처럼 초저출산과 초고령화 현상이 유지된다면 2060년에 대한민국에서 사는 아이니의 삶은 어떤 모습일까요? 통계청 추정, 2060년 대한민국의 총 인구는 약 4,200만 명. 엄마의 예상대로 혼자 사는 아이니. 빈집을 감시하는 드론의 경고음으로 하루를 시작할지도 모릅니다. 서울시 아파트의 5%는 매수자가 없어 방치됩니다. 거리에는 고령자와 휴머노이드 로봇만 보일 뿐. 기후위기로 인한 자연재해와 감염병의 위협이 빈번해졌지만 재난 대응 인력은 언제나 부족하고 출동대원도 피해자도 고령자입니다. 생산 연령 인구가 급감한 나라에서 부족한 일손을 채우는 건 휴머노이드 로봇입니다. 뉴스에선 언제나 혈액 부족을 호소합니다. 고령층 수요자는 넘쳐나는데 헌혈을 할 청년층은 없습니다. 인구가 적으니 출근길도 한적합니다. 텅 빈 플랫폼, 지옥철은 옛말이 됐습니다. 대중교통 운행이 47% 감소했고 운행하지 않는 지역도 늘어났습니다. 학령기 아이들이 없으니 문화시설이 줄고 도시가 삭막해집니다. 아기의 탄생은 온 국민이 축하해야 하는 소식. 지역 내 출산을 알리는 서비스가 등장했습니다. 2060년은 오늘의 선택이 낳은 결과입니다. 엄마들을 만났습니다. 초저출산 현상이 장기화되면서 다자녀 가구도 급격히 줄고 있습니다. 둘째를 그러면은 먼저 둘째는 계획은 어떻게 되세요? 저는 고민은 했지만 이게 현실적인 생각을 하면은 마음의 문이 닫히더라고요. 네. 이제 뭐 금전적인 거라든지 이제 애가 둘이 생기면 당분간 제가 몇 년 동안 일을 못 하잖아요. 근데 그랬을 때 이제 외벌이로 사는 것. 금전적 지원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현실적인 문제들도 다양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장염에 걸린 적이 있었는데 너무 아파가지고 병원에 가고 누워있고 싶은데 애기 아직 어린이집에 안 갔을 때였거든요.
근데 아무리 좀 친한 사이래도 그거는 좀 눈치 보이고 미안해서 그냥 30분 거리에 사는 친정 아빠를 오시라고 했었죠. 저출산은 전국에서 발생하고 있는 보편적 현상이 됐습니다. 다둥이 엄마가 되기엔 현실적인 제약도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 때는 뭐 어른들이 둘째도 낳고 셋째도 낳고 하는 게 동네에서도 같이 이렇게 애기를 좀 봐줄 수 있고 이런 게 꼭 가족이 아니더라도 그런 좀 사회적인 분위기가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은 사실 뭐 시부모님이나 친정이나 아니면 이렇게 아니면 첫째 이상 둘째, 셋째 낳기가 정말 어렵거든요. 요즘은 출산 이제 연령이 이제 많이 높아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엄마들이 이제 둘째를 낳을 때 되면은 거의 고위험산부가 되어 있는 경우가 많으니까. 네. 그래서 조리원에 가면 제가 31살에 애를 낳았거든요. 근데 거의 제가 막내예요. 네, 다 저보다 언니가 많고 그래서 이제 저도 둘째를 생각하니까 바로 고위험군이 되는 거예요. 이런 결과로 만들어진 합계 출산율 0.72란 100명의 인구로 생각하면 여성 50명에게서 36명의 아기가 태어나고 그 36명 중 18명이 낳은 아기는 13명. 100명의 인구가 3세대 만에 13명이 됩니다. 이 정해진 미래는 단순한 인구 감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인구 구조가 항아리형에서 역피라미드형으로 변동되면서 부양할 사람은 많은데 일할 수 있는 청장년층은 적은 구조가 됩니다. 경제 위기와 0%대 성장률에 허덕이는 대한민국. 경제 규모 세계 10위를 자랑하던 시절은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고령자나 로봇으로 대체할 수 없는 직종에서는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가장 귀한 대접을 받는 이들은 역시 청년들. 하지만 일할 청년은 없습니다. 한마디로 일을 할 수 있는 인구가 주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굉장히 인재풀이 중요하고 생산 가능 인구가 중요한 경제 산업을 갖고 있는데 지금처럼 가면 모든 게 다 축소될 수밖에 없죠. 생산 가능 인구가 준다는 말은 첫 번째 내수가 엄청나게 안 좋아진다는 말이고 우리나라 기업들의 규모가 줄어든다는 말입니다. 수출 위주의 기업조차도 일할 사람이 없을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은 대부분의 기업들은 이제는 성장이 아니라 모두가 다 역성장을 하는 때가 온다는 말이니까. 생산 연령 인구 감소에 따라 한국의 잠재 성장률은 연평균 0.2%포인트씩 하락하고 2060년 이후 마이너스로 돌아설 거라 예상됩니다. 경제 규모도 세계 15위권 밖으로 밀려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부동산 거래가 활발한 곳은 고령자들을 타깃으로 한 고급 실버타운과 대형 병원을 둘러싼 지역일 뿐 빈집과 상가 공실의 증가로 도시의 기능이 마비됩니다. 지금 서울의 부동산 가격이라든가 부동산 시스템도 다 현재 5,100만 명대 인구, 특히 수도권 2,500만 명, 서울 통근 토학을 하는 1,400만 명, 이 마켓이 만들어낸 가격대인 거지. 이 숫자가 줄어들기 시작했을 때는 자연스럽게 위축이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서울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면은 마치 끝이 안 나는 것처럼 이제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조금 계셔가지고 저는 그것도 최종적으로는 그것도 버티지 못하게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청년을 찾는 일자리가 늘어났어도 청년들은 일하는 재미를 찾을 수 없습니다. 건강보험료와 연금 부담으로 가처분 소득이 줄었습니다. 부양비 부담이 커질수록 청년의 삶 또한 생기를 잃어갑니다. 매년 출산 양육 지원책은 다양해지고 예산 규모도 늘어났습니다. 지난 20년 동안 저출산 관련 예산 380조 원이 투입됐습니다. 현금성 지원도 늘어났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합계 출산율은 제자리 걸음. 출산 양육 지원책은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엄마들의 생각을 물어봤습니다. 첫 만남 지원금도 이런 것도 있지 않았어요? 아, 맞아. 그때 아기 낳았을 때는 200만 원을 주는 게 있었어요. 한 번에? 네. 한 번에 주는 거였는데 조리원비 내니까 없어요. 산후조리원비가 300이었어요.
원래는 그 전까지는 가격이 낮다가 그 지원을 해준다는 얘기해도 되나? 얘기를 듣자마자 가격이 막 많이 엄청 오르더라고요. 똑같이 오르더라고요. 계약할 때는 270이었는데 갑자기 300인데 하시겠냐요. 그래서 하긴 해야 되는데 좀 그런 게 되게 그렇게 큰 돈이 드는지 몰랐어요. 지원금이나 뭐 나오게 하면 그거에 맞춰서 받는 만큼 다 금액이 다 올라가더라고요. 현금성 지원의 부작용은 특정 지역만의 문제는 아닌 듯합니다. 처음에 뭐 산후조리원부터 해서 산후조리 금액을 서울에서 바우처로 100만 원을 지원해준다 했을 때 다들 한꺼번에 100만 원씩 올려버리는 이런 게 있고, 애기 용품을 팔거나 애기 교육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판매하는 업체들도 이렇게 얘기해. 어머니 가격을 올려버려. 가격을 그만큼 정부에서 받는 만큼 올려요. 실제적으로. 매년 많이 올라요. 약간 진짜. 인플레이션이 이렇게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근데 애기 용품에서 더 많이 크게 일어나는 것 같아요. 인플레이션이. 출산과 양육을 위한 각종 지원금. 그러나 오히려 육아 관련 물가를 오르게 부추긴 꼴이 됐습니다. 엄마들에게는 오해만 생긴다고 합니다. 한 사람당 100만 원이라고. 너는 200만 원 받냐면서. 정말 잘 나왔다고 막 저한테 애들이 돈 벌어다 오는 애들이라면서 얘네가 중소기업 월급 받는 애들이라고. 그 엘리베이터 안에서 막 쩌렁쩌렁 막 몇 번이나 그런 말씀 하시는데. 처음에 나왔을 때 제일 많은 돈이 들어오고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지원금은 사라지고 네, 지출은 더 커지고. 지출은 더 커지고. 애들 먹는 건 더 커지는데.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지원 내용이 다르고 지원 종류도 천차만별인 출산 지원 정책들. 출산 지원 예산은 2006년 2조 원대에서 2022년 50조 원 규모까지 증가해왔습니다. 그러나 세계 최저 수준으로 떨어진 합계 출산율은 반등하지 않습니다. 일과 육아의 양립이 어려운 환경에서 경력 단절은 저출산의 또 다른 원인입니다. 회사가 있어도 지원을 하기가 힘들더라고요. 그게 제일 힘들었던 것 같아요. 다시 입사를 하긴 했지만 되게 폭넓게 보진 못했어요. 뭐 들어가고 싶은 회사도 못 들어가게 되고, 이 퇴근 시간 이런 거, 거리 이런 거 다 따져야 되니까 어린 아기를 두고 이렇게 먼 회사를 다닐 수가 없는 게 엄마의 현실이죠. 저는 어쨌든 직업 자체가 서비스 직업이다 보니까 뭐 따로 복지나 이런 혜택 같은 게 없기 때문에 그냥 일을 쉬면 그냥 쉬는 거고, 제 주변에 미용을 시작해서 하게 돼도 딱 출산으로 끊겨요, 그냥. 그래서 미용을 그 후로 그만두는 분들도 되게 많이 봤거든요. 거의 한 70, 80%는 다 그런 것 같아요. 공무원인 슬비 씨는 사정이 나은 편이지만 그렇다고 고충이 없는 건 아닙니다. 부럽다는 말을 진짜 많이 들었고, 근데 저는 혜택을 많이 받는 편이지만 그래도 힘들거든요. 경제적으로든 체력적으로든 뭐든. 근데 그것조차 못 받는 사람들을 부럽다는 말을 많이 들었어요. 원래 다른 직장에 있다가 이제 결혼도 하고 아기도 키우고 하려면 여자는 공무원이 최고다. 이런 제도를 다 누리려면 공무원 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택한 부분도 있거든요. 출산과 양육 환경에서도 지역 격차가 커지고 있습니다. 아이니네도 아이가 태어나고 이사부터 결심했다고 합니다. 또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같은 것도 부족하고 초등학교도 폐교하는 그런 수준이었었고요. 경기도인데도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소아과가 너무 멀었어요. 소아과가 아예 없어가지고 30분 거리로 가야 되는데 거기는 또 사람이 엄청 많고 애는 막 열이 막 나고 이러는데 막 울고 그런 적도 있었어요. 아기를 안고. 그래서 와, 여기는 진짜 빨리 벗어나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죠. 아이니네처럼 양육 환경이 갖춰진 곳으로 이사하는 부모도 있지만 경제적인 부담을 덜기 위해 양육 환경을 포기해야 하는 부모도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